제발 아파트 좀 가져가세요. 이럴 때가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관적으로 함께드리는 주민들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기사를 원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 여전히 뜨겁다. 아니면 이런 기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22.5도로 딱 적당합니다. 어떤 류의 기사가 나와줘야 우리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안 하실지. 어쨌든 지금은 이런 류의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이런 기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을 사실 때는 뭐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고 주요 지역에 그것도 중심부에 주요 부동산만 사야 된다.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죠.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기사들이 나와줘야 이목을 끌 수가 있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더군다나 오늘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요거였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요 기사를 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기사 내용은 이래요. 송도의 한 아파트에 2만 명이 몰린 청약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530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들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단지명은 거론 안 할게요. 근데 요 단지에서 여기 단지명이 나왔네요. 송도 자이더스타라는 곳인데 여기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막상 본 계약에서는 많은 당첨자들이 입주를 포기했다. 왜 포기했을까? 당첨을 포기하면 10년간 청약 통장을 쓸 수 없음에도 포기를 하는 이유는 대출 규제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분석을 잘 해주셨잖아요. 여기가 저층부를 제외하면 분양가가 대부분 9억을 넘는데 9억을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계약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요. 이 소중한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당첨이 됐는데 이거를 포기하시는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하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응원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요런 기사를 보시고 겁부터 나시니까 당연히 겁이 나시죠. 요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는요. 지금 시국에서 이런 기사를 읽는 순간부터 그냥 딱 타이틀만 봐도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정답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두 개의 뉴스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과거에 있었던 뉴스인데 간단하게 두 개만 보고 갈게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방과 중소형 아파트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과 대형 아파트는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 청약이 끝난 부산의 한 견본주택.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상담 창구에도 예비 청약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오늘 수도권 아파트의 한 견본주택은 휴일인데도 다소 한산한 분위기여서 대조적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1년 전에 비해 지방은 42%나 줄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12% 늘었고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수도권에서만 800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소형과 대형 아파트 사이 양극화도 뚜렷합니다. 전세난으로 일부 세입자들이 집을 사면서 중소형 아파트는 팔리기 시작했지만 대형은 여전히 인기가 없습니다. 서울 은평 뉴타운 미분양도 90% 이상 중대형이고 서울 강남권에도 2년째 안 팔린 대형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중소형 전셋값만 치솟으면서 중대형과 가격 차이가 불과 1,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수억 원씩 깎아주는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09년 공급을 시작한 이래 세 차례나 분양가를 내리면서 현재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 초반에 팔고 있습니다. 할인폭이 최대 41%에 이르는 그야말로 파격 세일입니다. 전문가들은 할인 상품은 초기 구입 비용이 낮아 매력적일 수 있지만 미분양으로 남겨진 이유를 가격 할인율에 견주어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BS CNBC 김민현입니다. 저 과거 뉴스를 보셨겠지만요. 2011년 3월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지방은 인기고 수도권은 비인기고 중소형이 인기고 대형은 비인기고 자, 따라서 전세 가격도 중소형과 대형의 갭이 많이 줄어든 상태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연말에 분양시장에는 이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기서 비인기였던 종목들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할인 분양을 하게 되죠. 비인기였던 수도권 아파트, 그 중에서도 비인기였던 대형 아파트. 자, 요게 이렇게 할인 분양을 하게 되자 전문가들이 또 조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인 분양을 한 것들은 초기 구입 비용이 낮아서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미분양으로 남겨진 이유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요 그림이 뭔지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요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면요. 요건데요. 21년 8월 19일 기사고요. 놓칠 수 없는 기회. 최대 8억 원 할인 분양 고덕 아이파크. 저는 여기서 이 기회란 단어에 초점을 두고 싶은데 전문가분들은 파격 할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초점을 두신 거고요. 내려볼까요? 필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요. 59 타입은 19에서 24% 할인 분양했고 84 타입은 15에서 28%, 145 타입은 32%, 177 타입은 41%까지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했다는 거고 계약금 10%조차도 분납이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최대 8억 1,30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고 DTI 적용도 되지 않아서 분양가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컨디션이었었어요. 그럼 이 당시에 전문가들이 조심하라 그랬던 이 단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여긴 잘 아시죠? 강동구구 좀만 들어가 보면 요 고덕역 위쪽으로 이렇게 고덕 아이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요 단지인데 25평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15%가 빠졌다가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70.25%가 상승했고요. 34평을 보면 이것도 전체 기간 기사에서 봤던 11월 12월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23%를 기록했다가 여기서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174.68%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대형도 하나만 볼게요. 요거 볼까요? 요것도 12년 1월부터 마이너스 6.48%를 찍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158.75% 뭐 10억 이상을 상승했는데 얘가 무조건 직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아파트, 어느 단지, 어떤 재화든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성은 여기서부터 여긴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텐데 이걸 크게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걱정하고 이 시점에서 걱정하고 그러면 요 시점까지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 요걸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이때 이걸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그래프를 돌아보면서 요 시점에 사면 좋았을 걸, 요 시점에 사면 좋았을 걸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주택자라면, 실수요자라면 여기서 여기 이 방향성을 보고 여기를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사에서도 여기는 분명히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기회를 욕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죠. 불안해 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욕만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좀 지양하자는 말씀이에요. 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11년 말이에요. 앞서 봤던 고동 아이파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지일 거예요. 강서 힐스테이트, 청주 지웰시티, 삼성 아이파크, 뭐 이런 단지들이 분양가 할인부터 해서 중도금 무이자까지 이런 혜택들을 다 줘가면서 제발 아파트 좀 가져가세요. 이럴 때가 있단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영상에서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 현 상황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고 집값이 주구장창 오른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었고 얘가 요렇게 간다고 말씀드린 건데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기사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집을 어디서 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요런 새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집을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집 살 때가 됐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영상에서 지금까지 취했던 포지션이랑은 좀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 포지션은 그대로 맞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말씀이죠. 보시기에 요런 기사들을 보시잖아요. 이게 실제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이때 집을 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옥석 가리기와 양극화 대비와 이런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고 그냥 자금에 맞는 집을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옥석을 가리시다가 결과적으로 이 양극화를 대비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살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사를 접하시게 될 거예요. 항상 매매가와 전세가를 같이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 맞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매매가가 올랐으니까 나오는 기사겠죠? 기사는 항상 현 상황을 글로 쓴 거니까요. 현 상황은 이렇게 돼 있을 개연성이 크겠죠? 예전에 제가 이 영상에서 요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항상 어떤 현상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렇게 촥 떠오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진다,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월세는 전세랑 세트로 간다.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전세 수요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 전세 수요는 언제 많아지나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여기서 지금 시점이 오잖아요. 집 사기 힘들고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오면 바로 요걸 떠오르셔야 돼요. 사람 사는 건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아니면 요거고 요게 아니면 요거고 요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접목해 볼게요. 이게 아니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간다고요. 여기서도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처음엔 사람들이 더 올라갈까봐 매매에 달려들어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없어지고 매매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다. 요거는 무슨 말, 어떤 말과 똑같은 거냐면 전국의 수급이 똑같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급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딘가가 떨어지면 분명히 어딘가는 눈에 안 보일 뿐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서울에도 공급이 많고 대전에도 공급이 많고 부산에도 공급이 많고 이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공급이 모자라고 있을 거고 어딘가는 스물스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크게 기본적으로 요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이론적이고 큰 틀을 말씀드린 거지만 중간에 변형은 있겠지만 일단 요게 큰 틀로 돌아가는 거고요.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요 가격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보면 매매와 전세 가격의 변동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서울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수 한번 볼게요. 지금 요 파란색이 매매 지수고 요 빨간색이 전세 지수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매매 가격이고 붉은색이 전세 가격이에요. 요 세부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전체적인 큰 틀만 말씀드리면 요 파란색이 쭉 내려간다는 건 매매 가격이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매매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매매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은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집을 사도 집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전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가격은 내려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내려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매매 가격이 내려가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게 되면 내가 이 돈 주고 전세를 사느니 그냥 집을 사버리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가격은 안정이 돼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거나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매매 가격을 떨어뜨릴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저는 공급이라고 보는 건데 공급이든 어떤 요인이 들어와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전세로 살려고 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의 갭이 줄어들고 이 갭이 줄어드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걸 또 사는 거고 이걸 살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매매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이걸 이렇게 샀던 사람들이 물량을 전세로 내놓으니까 전세 물량이 많아지는 거고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이 물량들을 사서 전세로 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들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 이 시점에서 전세 가격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 시기가 20년 6월이고 임대차 입법이 20년 7월에 시행됐죠. 그 바로 전부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서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고 임대차 입법 등으로 전세 물량이 꼬이면서 전세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다음을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찬바람이 분다는 거는 요 매매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가격이 내려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찬바람이 불면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매매 가격이 내려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하자고 중심에
좋은 곳만 산다 그러면 여기에 매매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전세 가격은 내려갈 거고요. 양극화를 대비한다고 계속 여기만 샀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인 걸. 근데 양극화를 대비한다고 옥석을 가려서 이렇게 좋은 곳만 사면 상대적으로 나쁜 곳은 다들 전세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나쁜 곳의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이 상대적으로 나쁜 곳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올라간다고요? 그럼 이 나쁜 곳의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못 사게 되는 거고, 여기는 옥석 가리기 한다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못 사는 거고, 그럼 여기 전세 가격이 내려가니까 여기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 되겠네 생각하시겠지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 전세 가격도 언젠간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세도 힘들게 되고, 여기 전세도 힘들게 되고, 여기 매매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서 제가 요 영상을 만든 거고요. 기본은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 공급이 모자라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심지의 중심부만 살 때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외곽지나 저렴한 곳에 전세가율 높은 곳을, 공급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겠죠. 공급이 부족한 곳에 전세가율 높은 곳을, 이곳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것까지 다시 생각하셔서 여기에 답을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실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디 가나 저는 제 생각을 항상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제 생각이 틀려서 요런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요런 시점이 올 수도 있는데, 요 순간을 잡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요 순간을 당연히 기다리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실수요자라면 자금이 허락하는 안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들어가는 걸 계속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2021년까지만 하려고 올해가 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좋은 얘기만 하려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얘기들은 올해 쭉 끝내버리는 거고요. 찬바람이 분다 그러면 옥석 가릴 때가 아니고 양극화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이 찬바람에 맞서실 때가 된 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정당 계약 고민하시는 분들, 자금이 되신다 그러면 잡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